자, 28번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이 됐죠. 이러면서 의제 공소시효도 공소 제기하고 확정 판결 없이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당시 개정법에서는 부칙에 있어서 2007년 12월 21일 이전의 범죄는 기존의 공소시효로, 이후의 범죄는 25년으로 이렇게 연장되어서 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의제 공소시효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2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바로 이제 의제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볼 때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것은 249조 1항뿐 아니라 2항도 뭐 포함된다고 보면 타당하다.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의제 공소시효도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법상 의제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은 이제 증거와 관련해서 자유심증주의인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진술만 있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말이 계속 바뀌죠. 이런 것들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그게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곧바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서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0번은 아마 뉴스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거 뭐냐면, 이제 딸이 애를 키우다가 방치를 해서 애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전자 조사를 해보니까 부작위한 살인으로 가려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딸이 낳은 아이가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한테는 직접 자기의 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피고인의 딸인 A가 자신의 딸로 양육하던 이 사건 여아 B를 방치해서 이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자 B가 A의 딸이 아니라 피고인의 딸, 엄마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은 애를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그래서 A의 딸을 어디다 약취유인했고 뭐 혹은 죽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자기의 친딸을 A의 딸인 것처럼 두어서 자기가 엄마니까 스스로 이제 키웠다가 방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 유전자 감정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B의 기본적으로 엄마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지, 피고인이 B를 약취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을 현재 생사 행방이 불명한 어떤 피해자에 대한 약취 혐의는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약취 혐의에 대해서는 약취 혐의는 직접 입증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그런 간접적인 정황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취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A의 딸이 아니다, 피고인의 딸이라는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그 감정 결과와에 비추어서 이제 A의 딸 B라고 했는데 그냥 A의 딸이죠. 그냥 B가 아니고 A의 딸에 대한, 그러니까 B는 피고인이 낳은 딸, A의 딸은
없어져 버렸어. 이걸 약취를 했다라고 하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판례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 부분은 검사가 별도로 증명을 해야지 이게 이것까지 입증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A의 딸 B라고 하는 부분은 지워가지고 A의 딸은 여기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자, 그 다음 위드마크 공식. 술을 마시면 일정 기간 1시간당 0.01호에서 0.008까지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이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서는 뭐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고 흡수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다. 그래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옛날부터 있었던 판례이죠. 그래서 이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서 이제 참고로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했다. 0.008을 적용했으면 이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자, 수사기관은 동의를 얻어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 이것 이외에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영상 녹화는 명백히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영상 녹화물을 전 과정 객관적으로 정황을 녹화한 것.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시간이 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피의자 것뿐 아니라 피의자 아닌 자에도 형사소송 규칙은 준용하고 있고, 예전부터 학계 다수설은 피의자 아닌 자의 영상 녹화물, 이 역시 전 과정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 아닌 자의 영상 녹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다. 뭐 이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사회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 않은 영상 녹화물, 이런 것들로는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영상 녹화 시작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한 여기서 영상 녹화 동의서,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영상 녹화 동의서를 작성하고 조사 개시부터 조사가 종료한 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된다. 즉 피의자 영상 녹화물하고 똑같이 봐야 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영상 녹화물에 의해서만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영상 녹화와 관련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이 먼저 보겠습니다. 36번. 자,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은 피의자의 영상 녹화 과정의 방식,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실은 피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과 관련해서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안 되죠. 그러나 일단 실질적 진정 성립,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이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영상 녹화물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 중에 규정된 절차 방식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영상 녹화물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녹화에서 피해자의 진술 영상 녹화를 지금은 나중에 이제 피의자 진술의 영상 녹화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이것도 실질적 진정 성립을 대체 증명하는 장치로 쓸 수 있는데, 바로 피의자로 조사를 했으나 이 사람이 나중에 기소가 안 됐다, 혹은 어떤 공범 아닌 공동 피고인에게 쓴다, 이랬을 때 이 영상 녹화물을 실질적 진정 성립의 대체 증명 장치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객관적 정확을 영상 녹화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모든 조사기를 영상 녹화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날 수차례 조사가 이루어지면 전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검찰에서 많이 하는 게, 오전에 1차 피의자 신문을 해, 조사를 싹 써. 그리고 오후에 2차 피의자 신문을 해, 조사를 싹 쓰고 서명날인까지 해. 1차도 서명날인까지 해.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1차하고 2차하고 뭐가 차이가 다르냐 또 비교해서 또 3차 피의자 신문을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차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에서
전 과정 객관적 정황은 조사가 개시된 점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루에 수차, 1차 피신, 2차 피신, 3차 피신이 있으면 그 과정 전부 다 녹화해야 되는 게 아니라 1차 피신만 혹은 3차 피신만 하나만 녹화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날 수회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전 과정을 녹화해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판례가 나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313조 1항 단서에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은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틀렸는데 이제 이게 뭐냐. 형사소송법 313조 1항 단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성자가 313조 1항 단서를 보면은 작성자가 공판준비,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여기다가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술이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완화요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완화요건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 313조 제1항 본문은 배제하고 제 313조 제1항 단서만 증거능력 요건이라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제 가중요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제 313조 제1항 본문 플러스 제 313조 제1항 단서까지 요건, 증거능력 요건이라는 견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완화요건에서는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즉 피고인의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진정성립 플러스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진술에도 불구하고라는 걸 이렇게 해보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있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가중요건설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정성립 플러스 작성자의 진정성립 플러스 특신상태 증명시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어려운 거, 가중요건설이 객관식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세히 안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이걸 알아두라는 거예요. 피고인의 진정성립 인정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은 이게 지금 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증거능력 요건과 관련해서 작성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자죠.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특신상태를 증명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문이 제일 어렵게 낼 수 있는 지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 두세요.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다. 제일 어려운
이론 형태로 해놨어요. 그냥 이론들은 작성자의 진정성과 특신 상태 이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폭력 처벌법의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는 위헌이 선언된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이유는 이제 피고인의 원 진술자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같은 내용을 규정한 아청법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에는 위헌일 여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앞쪽에서 얘기했으니까 아청법 역시 두 가지, 먼저 위헌일 여지가 있고 그래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법에 따라서 영상 녹화가 이루어지고 이 영상 녹화에 대해서 공판정에서 증거 조사를 하면서 이걸 이제 속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다투다가 피고인이 좀 낌새가 이상하니까 영상 녹화물에 있어서는 어차피 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피고인인 영상 녹화물과 속기록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동의하지 않다가 일단은 법원에서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 또는 이 사건 청소년 보호법 조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되어 증거조사가 되니까 속기록만 증거 동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 판례는 속기록은 영상 녹화물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속기록과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차이를 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 사건 속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가능성은 이게 좀 편하게 좀 높은 것 같아요. 사경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인도네시아 국적인 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명백했다. 이렇게 외국 국적에 있는 사람은 영사통보권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은 위법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와 이로 기초한 이 수집들은 수집한 증거, 이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들은 위법 수집 증거는 아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사통보권을 위반해도 적법 절차의 본질까지 침해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체포구속은 위법하다고 봅니다. 영사통보권을 위반한 거. 그러나 이제 대법원은 영사통보권을 고지받았더라도 영사의 조력을 구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다거나 권리, 외국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위수 중에 예외, 인과관계가 희석단절되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마무리되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38번은 참 웃긴 사례가 나왔어요. 재판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문을 낭독한 이후 선고 종료 전까지는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할 수는 있대요. 근데 이제 이게 무제한 정정하는 건 아니고 말하다가 말 실수한 거 잘못 읽었거나, 그래서 여기 한번 이거 먼저 재판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까지는 정정하여 다시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되는 건 아니고,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된 내용이 외부적 표시된 이상 어떤 경우 재판서의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 말을 좀 잘못했다, 숫자하고 좀 다르다, 이런 정도를 정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 이렇게 주문을 낭독했는데, 자 7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고 어쩌고 하니까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따위 하는 말과 욕설 부리면서 난동을 피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빡 돌았죠. 빡 돌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교도관들이 뭐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되니까 법정 질서 해보고 선고형 정정합니다 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1심 판결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본 사례이죠. 39번 형벌에 관한 법규는 위헌 결정이 있으면 소급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건 맞아요. 이는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법률 뿐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이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죠. 그래서 이런 유리한 사유와 관련해서 소급에서 없어져 버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더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죄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를 이런 규정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 받지 않은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사유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제 사유는 소급 무효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이 부분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권 회복 청구에 대해서 피고인 상소기간이 도과한 다음 피고인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하면은 그때 이러한 사유를 소명해서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판례가 상속권 회복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공시송달이라든지 어떤 송달의 하자가 있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또 하나 나타났는데, 일단 1심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판기를 진행시켰는데 갑자기 공판기를 진행하면서 증거로 제출받은 서류에 피고인이 주소지를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 그러면 공시송달은 위법하고 이에 터잡아서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책임지을 수 없는 사유로 상소하지 못한 것, 즉 상속권 회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41번 좀 간단히 보면은 항소심에서 1심이 상습범을 인정하였다고 1심을 파기하였으나 1심이 상습범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1심에 그러니까 상습범을 인정했다고 파기를 했는데 1심 보니까 상습범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증거 요지란에 상습성을 인정한 것처럼 써놨는데 단지 착오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불거분류 원칙으로 파기 대상이 된다. 그냥 지문 한번 봐주세요. 판례 보니까 범죄 사실 상습성 없고 법령의 적용도 아니고, 그런데 양형의 이유에도 특별히 안 써 있는데 증거 요지란에 적혀 있는 게 이건 단순한 착오로 보인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42번은 뭐 원래부터 유명한 사안인데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서 사실호인과 양형부당은 바로 피고인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검사는 이 부분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0년 이상의 형, 실제로 35년 선고된 사건이에요. 이에 대해서 더 세게 해달라. 이걸 이유, 양형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검사는 양형과경을 이유로 뭐 양형과경, 양형부당, 그 다음에 뭐 사실 오인 이런 것들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 자, 그리고 43번은 출제가 매우 유력하다. 상소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이게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게 바로 비약적 상고입니다. 이 비약적 상고라고 하는 것은 1심에서 이제 3심으로
1심 판결에 대해서 곧바로 상고를 제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는 법령 해석만 문제 삼고 사실 오해는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비약적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 이제 사유가 뭐 법령을 적용을 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혹은 범죄 후 어떤 법령의 폐기, 변경, 어떤 사면이 있을 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다. 그 다음에 뭐 폐지, 변경은 뭐 항상 따라다니니까 사면까지 법적 착오 폐사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과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비약적 상고는 항소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형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비약적 상고는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제 파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비약적 상고는 상고로서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이 파기가 되고, 헌법 합치적인 해석으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을 때, 이제는 이게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 다툴 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의 항소로서 효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이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항소를 제기하면은 이에 대해서 이제 항소로서 효력이, 상고는 뭐 항소로서의 효력도 없다, 이건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비약적 상고는 뭐 과거에는 효력이 없고 항소로서도 효력이 없다 했는데, 이제는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서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항소를 제기를 했다. 그럼 이제는 항소로서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재심에서도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버렸어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재심 대상은 1심 판결 혹은 파기자판한 상급심 판결에 대해서만 하고, 상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1심이 유죄 판결, 뭐 징역 3년, 그 다음에 2심이 항소기각 판결, 그 다음에 이제 3심이 상고기각 판결, 이렇게 됐을 때는 1심은 유죄 판결로서 420조의 7가지 사유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2심이나 3심은 상소기각 판결로서 제421조에 따라서 420조 1, 2치로 이제 3가지 사유만이 재심이 가능했다. 사유로 재심이 가능하다. 아무튼 3가지 사유이긴 하지만 상소기각 판결 자체에 대해 별도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이 아니라 어떤 근거 법률이 위헌 선언된 경우에는, 여기서에는 1심 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이 가능하고, 항소기각 판결, 상고기각 판결, 즉 상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심이 징역 3년, 2심이 징역 2년. 이렇게 형량이 달라지면 이거 이제 파기자판이에요. 그 다음에 3심은 상고기각 판결.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1심은 파기 판결로 이미 파기되어서 재심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2심과 3심인데 이때도 바로 헌재법 제 47조를 이유로 재심 청구는 2심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2심 판결, 파기자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연이어 가지고 원래 이렇게 헌재에서 원래는 일반 재심과 관련해서는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게 재심 판결이 나왔다. 이유 없다라고 기각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동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와 달리 재심이 부적법하다. 그러니까 상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는 헌재법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재심을 기각하는 게 어떤 제재의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재심이 기각되면 누구든지 동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맞는데 이유 없음의 기각이라고 하는 거, 재심 사유 없음의 이유로 기각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심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된 경우 누구든지 동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법률상 방식을 위반한 재심 기각 결정이 있어도 이를 보정해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대요. 왜?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 청구의 기간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상명령이 나오는데 이 배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배상명령에 대해서 큰 판례가 두 가지 나왔어요. 이 배상명령은 원래 속성은 민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인데 바로 형사 판결에 우월한 증명력을 이용하여서 민사 승소 판결, 형사 판결에 부대하여 민사 승소 판결을 법원이 대신해 주는 제도이다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상명령은 어떤 쉬운 손해, 이제 폭행이나 상해, 제3범죄에 대해서 가능하고 물론 성폭법상의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들어가 있고 손해 역시 어떤 직접적인 물적 손해, 그다음 위자료, 치료비에 한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사사건은 웬만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시인데 이건 원래 본질이 민사이기 때문에 형사 공판 절차, 항소심, 변론 종결시. 1심이라 하더라도 1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가능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다시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해가지고는 우리 법원이 원래는 어려운 손해는 더 이상 안 다룬다.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 인용되면 이건 이제 더 이상 형사법원에서는 못해.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배상명령 청구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불복이 불가능하고 불가하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 통한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절차에는 형사 절차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신청에는 불복하거나 동일 배상 신청은 할 수 없다. 즉 민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심 변론 종결 후에 접수가 되어서 각하를 했다. 이 경우는 어떻게 가냐?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배상명령을 각하하면 어려운 손해니까 각하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시기를 놓쳤다 이거예요. 법원도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전체적인 취지, 각하되면 불복 동일 배상명령 신청을 못하니까 항소심에서라도 다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배상명령을 통해 구제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판례인데, 자, 여기 해설을 보면 소촉법 25조 1항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범죄 행위로 어떤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하나여 피고인에게 이제 배상을 명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촉법 26조 7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손해배상의 청구가 있으면 피해에 관해서 피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면 배상 신청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 사건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불법의 행위를 아마 이제 민법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울 거예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중이면 각하해야 되는데 근데 차용금 사기 범행, 돈을 안 줬다 이런 걸로 인해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다른 법원에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한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차용금 사기 범행 3천만 원 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상대로 그에 대한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9천 피해자가 1억 9,8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 이 약정금 소송은 뭐 범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약정금으로서 어떤 민사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패소하고 형사 항소심 중에 항소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형사 항소심은 배상명령을 각하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아까 말한 대로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약정금 청구에서 여러분들은 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배상명령을 각하할 사유가 아니다. 좀 어렵지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나온 판례 중에 47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임의 제출이라든지 압수의 관련성과 관련해서 좀 가볍게만 보세요. 거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딱 차이가 있지만 어떤 개별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본 사안들이 좀 있으니까 이게 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한두 번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강좌 그리고 최신 판례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시기를 이리라 기원하고 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